사이코패스는 안 맞는다고 합니다. 요리를 하죠. 뇌 요리. 이게 사실 아시다시피 뇌에는 그 통각이 없습니다. 충격과 경악이었죠. 바하의 골든베르그 변주곡이 흐르고 CCTV 속 피렌체의 모습이 보여지며 영화는 우리가 아는 이 예술의 도시의 이면이 2시간 동안 펼쳐질 것임을 예고합니다. 연쇄살인마 버팔로빌 사건 이후 FBI원 클라리스 스탈링은 명성을 쌓아갑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작전은 경찰, FBI, DEA 등 각자의 정치적인 이유가 결부된 사건. 이들은 합동 작전으로 한 범죄자를 체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겟이 확인되는 순간 그녀는 아기띠를 메고 차에 타고 있습니다. 스털링은 아기띠 속에 아이가 정말 있는지 확인이 안 되어 작전 중지를 명령합니다. 하지만 욕심을 낸 타팀의 멤버가 총을 꺼내고 현장은 난사의 혼동 속으로 빠집니다. 언론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클라리스의 유명세와 함께 그녀가 과잉진압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끓기 시작합니다. 법무성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문책을 받는 클라리스. 폴 클랜들러는 그녀를 대놓고 비난합니다. 그녀를 신문하는 이들은 정의를 수호한다기보다는 각자의 입장과 성과에 몰두해 있는 정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그 때문에 작전도 실패했습니다. 폴의 비난에 스털링은 정직 처분을 받게 될 위기. 그때 그녀는 한 재력가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권력층의 끈이 있던 재력가는 스탈링의 신문을 정지시켰고 그녀에게 전해줄 한니발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스탈링은 그 이야기를 듣고 대부호를 찾아 나섭니다. 대평야 속에 있는 대저택. 거대한 집과 영향력과 달리 그는 작은 휠체어에 매여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얼굴이 드러나자 피부 가죽이 다 벗겨져 맨들맨들하게 아물어버린 끔찍한 모습. 대부호의 이름은 메이슨 버저. 그는 한니발 렉터로부터 목숨을 구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과거 그가 젊은 시절 한니발 렉터와 교우하던 관계였고 개인 그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가학적인 성행위를 즐겼는데 어느 날 한니발과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버저는 흥분해 있었고 어느새 자신의 주요 플레이인 목에 줄을 거는 것을 스스로 하고 매달린 상태로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자해하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는 렉터는 조용히 한마디 합니다. 이후 버저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 복수를 꿈꾸며 렉터를 찾아다닌 것입니다. 클라리스는 버저가 전해준 한니발에 대한 정보를 보다가 렉터에 대한 의학적 정보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출처가 교도소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바니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바니를 만나러 간 스털링.
Do you know what happened to his stuff, his books, papers? Everything got thrown away when the place closed. Cutbacks. Your signed copy of The Joy of Cooking sold to a private collector for $16,000. Miller's affidavit of ownership was signed Karen Phlox. You filled out your employment application only at the bottom. She signed it Barney. Same thing in your tax returns. You want the book? The x-ray they shot after you broke Lecter's arm during the attack on that nurse. And everything else you got. 바니는 칠튼 소장이 시켜 렉터 박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는데 그중 렉터가 스탈링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Go on now. What did he say about me late at night? Well, he was talking about inherited hardwired behavior. He was using genetics in the roller pigeons as an example. 비둘기는 과시하기 위해 공중으로 치솟은 후 뒤로 회전을 해서 내려옵니다. 부모 비둘기가 크게 회전을 하면 자식도 그렇게 돌다가 땅에 박혀 죽는 경우가 있다는 것. 렉터는 스탈링의 부모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Do you think it's because I like to look at you and imagine how good you would taste? I've been in this room for 8 years now, Clarice. And I know they will never ever let me out while I'm alive. 그러던 어느 날 클라리스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소인과 서명을 본 순간 반사적으로 라텍스 장갑을 끼고 편지를 개봉하는 스털링. 렉터 박사의 편지. 언론을 통해 본 스털링의 고난을 렉터 박사가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렉터는 현재 어디 있는 것일까? Do you imagine your daddy being shamed by your disgrace? What is worst about this humiliation, Clarice? Is it how your failure will reflect on your mommy and daddy? 그는 칠튼 박사를 죽인 후 피렌체로 와서 박물관의 도서관장을 죽이고는 그의 신원을 위장해 예술품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Goody good. I imagine you sitting in a dark basement room, bent over papers and computer screens. Please tell me, truly, Special Agent Starling. What is this? Security camera from a perfume shop in Via della Scala. FBI through Interpol requested a copy. 한니발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렌체의 늙은 형사 파치. 형사의 감으로 아무래도 그가 이상해 뒷조사를 해보니 특급 지배 수명 중인 연쇄 살인범 한니발 렉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300만 달러의 제보 현상금이 걸려있는 것도 알게 됩니다. 파치는 정의를 수호하는 형사로서가 아닌 개인으로서 그 돈을 탐내고 한 공중전화에서 적혀져 있는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기대와 달리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발길을 돌리는 순간 Hello. I have information about Hannibal Lecter. $1,000 advance. To qualify for the advance, a fingerprint must be provided in situ on an object. 전화를 받자 수화기에선 렉터에 대한 생체 정보, 즉 지문이 찍힌 물건을 보내주어야 하며 위치까지 확인되면 그 돈을 입금하겠다고 합니다. Buongiorno. Dr. Fell. 파치는 한니발의 지문을 확보하기 위해 그에게 접근하고 맹수인 한니발 역시 그걸 눈치챕니다. Snap. Francesco de Pazzi. Yes, thrown naked, with the noose around his neck from a window. You know, the room you're standing in was built in the 15th century. That's pretty. Yes. Let's drag these down. Must be as heavy as bodies. 과연 파치의 위험한 욕망은 어딜 향하게 될까요? Go for his wallet. He'll catch you by the wrist. There isn't a clean print on the bracelet. You'll spend the summer in a cell at the Soliciano. 스털링 역시 렉터를 찾아 나서게 되고
with Chief Inspector Ronaldo Ponce, please. This is Agent Clarice Starling from the American FBI. Inspector Ponce, it's Agent Starling from the FBI. How do you do? Thank you for sending us a security tape from the perfume store. When I say you, I mean your department, Agent Benetti. Dr. Hannibal Lecter. You never heard of him? I'm confused because someone there has been accessing our private VICAP files on Dr. Lecter with some regularity on your computer. Everybody uses everybody's computer here. You're trying to catch him yourself, aren't you? For the reward. I cannot warn you strongly enough against that. He killed 3 policemen down in Memphis while in custody, tearing the face off one of them, and he will kill you too. 한니발을 향한 버저의 복수도 하나씩 준비됩니다. 예술의 도시에서 단테의 연옥이 되어버린 피렌체. 영화는 이 모든 것에 잔혹한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의 작품 한니발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켜진 마음 김보들입니다. 오늘은요 토마스 해리스 작가님의 한니발 렉터 시리즈를 원작으로 한 영화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렉터 시리즈는 잔인한 연쇄살인마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보기에 이분만큼 적절한 분이 있나 싶습니다. 저와 7년간 같이 방송을 매주 하고 계시는 프로파일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뭐 이런 거 많이 좋아합니다. 이런 책들 같이 좋은 얘기 나눠보시죠. 교수님하고 2편의 영화를 볼 건데요. 첫 번째 볼 영화는 한니발 렉터 시리즈 중에서 한니발이란 타이틀을 들고 나온 그 작품,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안티가 지금 2명이 크게 나오는데 한니발 렉터도 렉터지만 이 한니발 렉터를 추적하는 거물, 버저라는 인물이 나와요. 지금 이제 휠체어에 앉아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캐릭터는 빌런이죠. 네. 근데 빌런 잡는 빌런이 되는 상황. 근데 그 사람이 하필 억만장자. 네. 그래서 자신의 그 복수. 근데 이게 복수인지 아니면은 그도 역시 일종의 반사회적 행위에 의한 어떤 쾌감이라든가 욕구 충족인지 네.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좀 묘하실 거예요. 버저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게이이자 소아성애 이런 캐릭터로 나와서 돈이 많아서 많은 돈을 이용해서 아동들을 막 그렇게 성적으로 학대하는, 그러니까 사실 좋게 안 보여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이 한니발을 잡으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좀 이런 입장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한니발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악을 응징하는 악인가? 이런 느낌도 드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한니발 렉터가 그 소아성애자에 대한 공격 이런 걸 보면은 실제로는 영화가 설정된 사회에서 네. 뭐 정의란 없는 공간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네. 정의를 실현하는 빌런이라고 하는 게 그 이 영화의 앞 단계, 그러니까 앞에는 그런 캐릭터가 상당히 없죠. 특히 좀 인상적인 게 과거에 이제 한니발 렉터와 버저가 젊은 시절에 그 교류가 있었을 때 자신의 어떤 플레이룸을 좀 보여주고 이런 장면에 집에 데려와서 이런 장면에서 뭐 약물을 먹였는지 좀 해롱해롱되면서 그 스스로 목을 이렇게 버저가 목을 감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다 뜯어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세뇌 기술, 말로 이렇게 막 하게 만드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셨어요? 말소리만으로도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능력.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능력이라고 하는 전형성을 창조해낸 것이 이 영화입니다. 실제로는. 또 실제로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도 상사가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좀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보다 엄청나게 고급 스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로 표현이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런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 특성은 있으나 이 작품만큼 한두 마디로 제어하고 이런 건 좀 어렵다 현실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 시작할 때 나오는 거는 양들의 침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털링 요원이 말 그대로 견습생일 때 어떤 버팔로 빌이라는 악당을 잡기 위해서 렉터 박사에게 조언을 받는 그러면서 작품이 흘러가는 내용인데요.
한니발은 시점상 10년 뒤입니다. 그리고 스털링은 이미 그 사건도 해결을 했고 10년간의 경험을 쌓아서 베테랑, 약간 팀장급으로 좀 나와요. 근데 가장 또 특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양들의 침묵에선 조디 포스터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고 지금 작품에서는 줄리안 무어가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배역의 배우가 바뀌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좀 괜찮을까? 뭐 이렇게 우려를 많이 표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조디 포스터의 스털링, 그 다음에 줄리안 무어의 스털링 어떻게 보셨어요? 조디 포스터는 지적이고 냉철한 분석 쪽에 가깝다고 하면은 줄리안 무어는 그거보단 좀 더 감성적이고 범죄의 피해자 비슷한 역할에 대한 것과 가까운, 오히려 여자 프로파일러라고 하면은 네. 사실 줄리안 무어 쪽에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프로파일러 기수들을 전체로 다 합치면은 여성 프로파일러 분들이 더 훨씬 많죠. 네. 뭐 거의 75%, 80%까지 되니까요. 네. 남자들 우리나라는 상당히 없죠. 없다는 것은 그런 형태의 프로파일러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죠. 이 영화도 그 남자는 형사, 총 쏘고 뭔가 이렇게 좀 딱딱 행정직이고 이런. 네. 근데 여성이 프로파일러이고, 그게 이제 뭐 바뀌게 된 것이 그 뒤에 나오는 프로파일러 시리즈라든가 네. 뭐 이런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이 줄리안 무어 같은 프로파일러는 없죠. 네. 왜냐하면 현장을 뛰는 프로파일러는 실제로 이 FBI에서는 없습니다. 네. 사건의 2차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한니발 렉터는 언제 나오냐? 한니발 렉터는 상당히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나와요. 지금 피렌체에서 예술관 직원으로, 큐레이터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전에 일했던 큐레이터를 죽이고 그렇죠. 내가 위조를 해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이 한니발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술적 안목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그리고 심지어 이제 본인이 미식가이자 요리를 직접 하기도 하는 뭐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면 그전에는 막 진창을 구르거나 좀 더럽고 막 손톱 밑에 막 떼껴 있고 막 이런 느낌이라면 말 그대로 귀족의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귀족적인 면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아메리칸 사이코의 크리스찬 베일 같은 여피족으로 나오죠. 매우 네. 잘생기고 독신남의 소득이 높고 지적인 직업을 가지는 그런 소시오패스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많이 알려져 있는 반면에, 그 한너의 다른 축은 이제 주로 이제 정신과 의사라든가 의사 직종을 가지는 사이코패스 살인범의 전형을 만들어낸 게 지금 한니발 렉터가 될 수 있죠. 그거는 자신의 감각을 통제할 수 있고 해부하게 능하며, 그리고 심미안이 아주 뛰어난 사이코패스의 여러 가지를 하나로 프랑켄슈타인처럼 합성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현실에서는 후각적 사이코패스, 시각적 사이코패스, 촉각 사이코패스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렇게만 존재하는데 실제로 이것들이 모두 합쳐진 한니발 렉터는 현실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건 뭐 존재하지 않거나 거의 없거나. 지금 또 이제 흑인 간호사인 버니가 나옵니다. 이제 양들의 침묵에도 나왔던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 체셔피크 감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2년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한니발 렉터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클라리스가 묻자, 스털링이 묻자, 자기는 존중을 했었다, 항상. 근데 이제 이 작품을 보면은 한니발이 단죄를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두 부류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어떤 존중,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뭔가 그럴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걸 좀 나누는 것 같아요. 한니발 렉터한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먹잇감과 네. 먹잇감이 아닌, 그러니까 잡아먹어도 되는. 그거는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적력하고 전혀 관계없이 한니발 렉터의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남자 간호사는 좀 독특한 것은,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존중해줬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외부 세계와의 자신을 소통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존재로서 일종의 선택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야지 사실 자기도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거지.
다 쫓아내거나 다 자살하게 만들거나 그러면 본인이 더 불편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이코패스는 본인에게 필요한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나눈다. 딱 구분이죠. 네. 목적에 따라서. 영화에는 이제 후반부, 중반부 이후로 넘어가면요, 이제 이탈리아로 배경이 옮겨가면서 그래서 이제 파치라고 하는 경찰이 나와요. 나에게 많은 이탈리아 경찰인데 이제 안면이 있는 렉터를 좀 이상한,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한데라는 형사의 직감으로 뒤를 파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10대 그 수배 명단에 올라와 있는 렉터 박사라는 걸 알게 되고 현상금이 300만 불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개인적인 그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 사람을 좀 추적해가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이 파치 형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욕심 많고 네, 자신의 분수를 모르면서 경찰 활동에 익숙한, 딱히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렉터가 보면 금방 먹잇감이죠. 뭐 깜도 안 되는 먹잇감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네. 대신 그 선을 넘는다는 순간 들었을 때 바로 포식해버리는. 네. 근데 이 상황을 이탈리아로 정한 거 보면은 네. 사실 이 한니발 렉터의 이 서식하는 공간이 아주 심미안이 크고 장중하면서 예술적이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런 걸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이탈리아 경찰은 그렇게 능력 있는 경찰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유럽에서도 네네. 이탈리아 사법 시스템은 사실 많이 후진적입니다. 보통 이제 영국 경찰, 뭐 예,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알려져. 영국 경찰, 네. 뭐 조금 나오면 프랑스 경찰, 네. 뭐 독일 경찰 이렇게 되지만 이탈리아는 연방제에서 사실은 분권이 너무 좀 세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국 경찰은 어느 정도 사이에 있을까요? 글쎄요. 네. 뭐 영국 경찰, 프랑스 경찰, 이탈리아 경찰. 파치겠죠, 파치. 파치 정도라.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자기의 선을 넘었다라고 판단을 하자 렉터는 가차없이 이제 응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많이 응징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렉터에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스탈링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스탈링을 막 몰아세우고 이용하는 폴이라는 또 상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또 후반부에 그 일명 뇌요리. 그렇죠. 네, 이 장면이 영화에 나와요. 네. 많은 분들이 그 머리에 꽉 박힌 그 장면. 충격과 경악이었죠. 그 원래 장면은 그겁니다. 그 뇌에 그 띄어냅니다. 반구를 띄어내서 뇌가 노출이 됩니다. 네. 좌뇌 우뇌가. 거기를 실제로 요리를 하죠. 요리가 아니라 떠먹습니다. 자기를 먹이죠, 요리를 해서. 너한테 먹어라. 아마 먼저 자기가 좀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뭔지 알지? 여기가 어떤 기능을 하는데 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아시다시피 뇌에는 그 통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뇌를 어떻게 해도 사실은 통증을 못 느낍니다. 네. 다만 그거를 보고 충격을 받을 뿐입니다. 그거를 폐부학을 너무 잘하는 의사인 이 렉터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좀 전에 그 장면. 네. 이 반사돼서 기형적으로 네. 얼굴이. 요 장면이 네. 사실 이 영화에서 압권 중에 압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만 됐는데 반사가 돼갖고 네. 대칭이 이루어지는. 네. 근데 이제 왜 이게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네. 사이코패스는 이 좌우 대칭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얼굴이요? 예, 안면이요? 얼굴이, 예, 앞면이. 네. 왜 그러냐면은 좌뇌와 우뇌를 쓰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네. 비대칭이 더 많이 크다고 합니다. 균형감이 없다라고 파악을 균형감이 이건 이제 이균형이 아니라 네. 감정을 쓰고 감정이 아닌 것을 쓰는 데 있어서의 네.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보통의 인간은 감정을 써도 이성과 균형이 맞는데 네. 사이코패스들은 그것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균형이 흐트러진 거를 만으로도 저 사람이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의미에서 그 하니발 렉터를 연기한 앤서니 홉킨스. 앤서니 홉킨스가 잘 보면은 약간 비대칭입니다. 가장 많이 보는 게 게리 리지웨이라든가 강호순 같은 영화를 보면 네. 이 비대칭입니다. 강호순 얼굴 딱 생각나네요. 예, 예. 네. 게리 리지웨이는 더 그렇죠. 네. 전전두엽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전두엽으로 요리를 하는데 이게 그 유명한 전전두엽에 쇠파이프가 박혀 있는 환자. 그래서 이 사람이 치료는 됐지만 이후에 전전두엽이 손상이 돼가지고 이후로 이제 막 분노, 감정 조절이 안 된다든지. 일종의 감정을 억제하는 그 부위죠. 네. 그게 없으면은 급격하게 폭발성. 네. 갑자기 화를 낸다든가
이런 거죠. 일종의 지적 유희를 하는 거죠, 한니발 렉터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류가 지성인 존재로서 가장 필요한 뇌가 이제 전전두엽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렉터의 입장에서는 야, 너는 내 판단에는 넌 이거조차 필요 없는 애야. 그래서 이걸 잘라서 뭐 개 먹이로 준다든지 돼지 먹이로 준다든지 그렇죠. 먹게 만든다든지. 이들은 네. 최상위 포식자라고 스스로를 느낍니다. 특히 한니발 렉터가 의사이면서 가장 지적이지만 가장 사람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종 중에서도 최상위 포식자 종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너는 하등해. 네가 하등한 존재가 왜 내가 어떻게 하는 이 스털링을 네가 맘대로 뭐 이런 느낌으로서 그 행위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스털링을 좀 보호하고 구해주는 장면들이 좀 여러 번 나옵니다. 엔딩에서 보면은 수갑을 자를 때도 사이코패스는 당연히 상대방의 팔을 잘라서 양쪽에 매여 있는 거를 상대방 팔을 자를 텐데 본인 팔을 잘라요. 그래서 그것이 이 감독이 네. 상당히 잘 만들었다는 게 네. 사이코패스의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그 티가 나는 게 네. 그것도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스탈링의 팔을 손목을 자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제 자기가 가장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존재한테 그거를 투영하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야 그렇겠지만은 자기 팔을 자르는 이유도 그거죠. 일단은 뭐 영화는 이렇게 마지막에 응징을 할 사람들을 다 응징을 하고 사라지죠. 비행기를 타고 또 어떤 꼬마아이에게 뇌를 먹이는 그렇죠. 그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영화는 한니발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뭐 시리즈가 여러 편이 있다 보니까 뭐 완성도도 네. 한니발 이거 말고도 양들의 침묵이 조디 포스터 나왔던 게 있고 그 뒤에 또 한니발 라이징이 또 네, 하나. 한니발 라이징 있죠. 한니발 라이징은 이 한니발이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거예요. 네. 근데 그 한니발 라이징은 독일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제노사이드 형태와 그런 과정에서 왜 식인 뭐 이런 게 나오면서 네. 그건 이제 러시아 소련에 있어서의 그거 많이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뭐 강제 수용소부터 이렇게 하는데 네. 정수는 이거죠. 이게 사실 제일 뛰어나고 네. 작품성도 있고 사회과학 그리고 범죄 심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게 사실은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모든 시리즈 중에서 렉터 박사가 가장 많이 그렇죠. 나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가 좀 주인공인 느낌으로 좀 나오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저는 어쨌든 이게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말 그대로 명감독이기 때문에 작품을 약간 좀 전체적으로 의미 있게 완성도 있게 만드셨는데 그 부분만 좀 하나 좀 짚어드리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오프닝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피렌체를 CCTV로 막 감아보고 돌려보고 그리고 비둘기 떼가 한니발 렉터의 얼굴 모양으로 있고 해서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한니발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작품 하나가 단테의 신곡이 좀 반복적으로 나와요. 아시다시피 단테의 신곡은 뭐 연옥과 지옥과 천국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지금 이 공간을 감독님은 연옥이라고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연옥에서는 저희가 7대 종이라고 하는 7가지 큰 죄악, 뭐 흔히 뭐 탐욕, 탐식, 색욕, 교만, 뭐 질투, 나태, 뭐 이런 분노 이런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심판자인 이 한니발 렉터가 이 죄를 심판을 하는 공간으로 나오고 여기서 자기의 입장에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폴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찌 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이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이 작품 전체의 시작이 뭐냐면은 스털링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녀가 과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느냐, 심판받아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은 이 연옥에서 여러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던 렉터 박사의 입장에서 마지막에 그 자기 판을 대신 자르는 것으로 알듯이 스털링은 심판을 받을 대상은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특히나 여기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호이든지 경찰이든지 그렇죠. 이런 가진 기득권들이기 때문에 탐욕스럽고 네. 힘을 가진 네. 현실에서 아마 이 이탈리아의 배경, 음침하고 고전적인 거 그리고 새가 날아들고 이런 부분들은 한니발 렉터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천사장 가브리엘이라고. 네. 그러니까 천사 중에 최고인데 신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지가 심판자가 돼갖고 결국은
악마가 되죠. 루시퍼가. 예, 네. 그게 사실 루시퍼죠. 인간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사실 깊은 철학적 고민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근데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그래서 그렇지 이걸 철학적으로 풀어내면 굉장히 깊은 영화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영화의 배경이나 이 사람들이 하는 원문에서의 말이라든가 네. 이런 각각의 배역에 대한 배치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작품입니다. 네, 아무래도 영화는 한정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소설 속에서 뭐 다양한 메타포들과 의미들을 다 담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작품에서 그 비둘기가 그렇죠. 공중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비둘기는 너무 돌아서 땅에 박아서 죽을 수가 있고 그걸 보고 자란 새끼 비둘기들은 부모의 그걸 보고 걔도 위험하다. 스털링 자네는 어느 쪽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그 간호사가 네, 간호사가 그 그런 얘기를 하고 아마 그 얘기는 하니발 렉터가 들려줬을 수도 있죠. 네, 팥쥐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러서 교수형을 당했고 그걸 보고 걔는 그런 조상이 네, 조상이 그래서 걔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수형으로 끝나는 뭐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인간의 죄와 어떤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소설을 보시면 훨씬 더 많은 함의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금 한니발 렉터 시리즈 중에서 한니발을 좀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은 교수님하고 함께 이 한니발이 시작되는 그리고 이제 이 한니발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로도 제작이 돼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죠. 윌 그레이엄이 주인공으로 한니발과 초창기에 어떤 식으로 또 사건을 붙는지 그리고 그 태초의 이야기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교수님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불 켜진 밤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레드 드래곤을 통해서 또 교수님과 한 시간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